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현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시점에서 자동차 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는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4월 2일쯤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 시점부터 해서 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시장은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특히나 이런 걱정도 나오잖아요. 어제 네. 주가에도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사님? 예, 아무래도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고 지난해 자동차가 반도체 다음에 제2의 수출 네.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0.4% 되고 자동차 부품까지 감안을 하면 이게 약 한 14% 정도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약 한 20% 차지하는 거에 비하면 작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교역에서의 무역 수지 흑자가 반도체보다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네. 자동차 부분의 무역 흑자가 작년에 572억 달러였어요. 근데 반도체는 697억 달러.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서의 수익이 무역 수지가 흑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관세가 매기게 되면 우리가 수출이 줄게 되고 무역 수지가 축소가 되겠죠. 근데 또 이건 또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무역 수지 크게 나는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자동차니까 또 당연히 우리 한국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교역에서 특히 무역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외 수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다른 경쟁국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위 말해서 자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한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9%가 네. 수출이 미국으로 되는데 미국은 19%, 독일은 11.4%.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매기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경쟁국보다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네. 대미 수출 비중. 네. 전체 자동차에서 우리가 그만큼 많이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 의존한다는 거고 또 한국 생산 비중이 높다는 건데 현대와 기아차가 약 한 60%가 국내에서 65%가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가 51%, 혼다가 35%.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국에서 생산해서 보내는 비중 우리가 크니까 그만큼 관세에 노출된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세 자체도 일본은 미국이랑 FTA가 안 돼 있지만 한국은 FTA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트럭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받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온전히 그냥 25%면 25%다 받는데 이쪽에는 약간의 이제 버퍼가 있으니까 좀 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한국이 관세에 대해서 주요 경쟁국 특히 유럽이나 일본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산돼서 보내는 부분도 많고 미국 의존도도 많고 그리고 무역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래서 관세에 따른 자동차 부분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전체적인 이 무역 비중도 절대적으로 크지만 흑자를 내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군요. 그렇죠.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슬려 하고 소위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현대 기아차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관세가 10% 적용될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조 3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일단 시장의 예상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자동차 업체 타격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GM, 스텔란티스, 포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일컬어집니다. 이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박사님?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네.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완성차도 미국 회사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또 한국 GM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미국 회사지만 해외 나와 있는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겠죠. GM 같은 경우에는 46%가 외국에서 생산돼서 들어가고 있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크라이슬러가 합병된 네. 회사잖아요. 그 45%, 포드 21%.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국 회사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생산돼서 들어갈 때는 관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그렇죠. 관세를 부과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차에 약 한 450kg 정도의 철강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 가격 인상분이 뭐 한 1,600억, 1,600달러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차당.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또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현대와 기아 그리고 뭐 도요타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또 관세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처럼 자동차 원재료에 대한 아예 관세, 원가 자체가 원가가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요. 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자동차에 대해서의 우리 가격 탄력성이 되는 게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얼마만큼 주는지 이게 마이너스 0.3부터 마이너스 0.8 정도 돼요. 그러니까 1%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0.3%나 0.8% 정도 이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산업 전체가 좀 수요가 줄어서 안 좋게 되는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수입차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뭐 3천만 달러 상승 가능성도 있다. 시장 분석으로는 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미국 자동차 업계에도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뭐 협상을 한다. 협상을 하러 대표도 보내고 뭐 이런 상황들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미국 자체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걸 그들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목적은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경제 펀더멘탈이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을 강하려면 미국 내에서의 부가가치 생산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해외 의존적이지 않고 이번에 뭐 코로나 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망가지면서 소위 말해서 크라이시스나 아니면 위기에 대한 경제 안보에 대한 어떤 그 강도 그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독립적이고 과거처럼 효율성에 의해서 밸류 체인을 깔아놓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로 가져오는 리쇼어링, 뭐 프렌드 쇼어링에서 동맹과 아니면 자국 내의 생산 기제를 확보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이게 관세라는 것이 상당히 강력한 툴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보통 관세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부과를 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복 관세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미국이 매기면 유럽이나 뭐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다 교육이 줄게 되고 경쟁력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에는 마이너스 영향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제조업 기반이 약해서 일자리 수가 작게 되고 중산층이 또 위축이 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미국 경제를 유지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더 많이 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아니면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달러가 약화가 네.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소위 말해서 달러 패권주의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실물 부분과 글로벌 달러 패권이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입장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래의 기술이다 아니면 뭐 협박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실효적으로 관세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제조업을 더 유출시킬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또 달러 패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메커니즘 네. 즉 정부의 어떤 부채를 관세 수입을 통해서 이제 메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관세라는 도구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뭐 이게 협박이든 아니면 네네. 협상용이든 아니면 또 뭐 어떤 교육의 어떤 불균형을 치유하는 방법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뭐 자유무역 이런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뭐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을 중에서 8인가 그렇잖아요.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네. 정도 되니까 이 통상 압력, 관세 압력을 네.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상품을 좀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게 이제 항공기잖아요. 항공기 또 그리고 무기 그리고 축산물. 근데 우리가 지금 FTA를 해서 한미 간의 관세가 0%라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FTA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사회적 이슈도 있었지만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균 관세가 약 한 18%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또 다른 부분으로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자동차 부분도 평균 관세가 8%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미국에 갈 때는 거의 뭐 관세가 없지만은 뭐 트럭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또 관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제 상호 관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네. 계속 늘렸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국회 자료를 보면 보도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의 한 70%에서 80%를 계속 미국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흑자를 낸 것을 다시 미국에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고 협상 과정에서 좀 강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 50% 이상은 중간재 수출이었다. 그쪽에 공장을 돌리기 위하고 그쪽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할 필요는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네. 계속 수입을 줄여가지고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무역 흑자의 크기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당하는 나라만 피해가 아니라 미국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야라는 주장들이 물론 분분합니다만 그런 것도 만만치 않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왜 계속할까?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달러 패권까지 이게 이어지는 논리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관세에 대해서 예, 큰 예. 그림을 네, 그려보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7년에 네.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길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냐면 완전히 이제 파라다임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중 간에 이제 패권이 이제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마치고 나면 만약에 정권 바뀌면 관세 없어질 거야.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 계속 유지하고 거기다가 기술에 대한 제약까지 가잖아요. 이 얘기는 소위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에 대한 거 그리고 패권에 대한 거 이러한 부분을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미국이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넘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생이 된 그런 어떤 변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세를 그렇게 올리면 미국 빅테크 기업한테도 좀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되찾아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해 들어와 미국 내에서 생산해 뭐 이런 건가요?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하고 싶다 뭐 이런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철강이 네. 대표적인 거고 일기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쿼터로 변해서 사실 미국에서의 철강 생산과 알루미늄 생산이 늘어나긴 했었어요. 수입도 많이 줄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가서 생산이 늘고 또 그쪽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스테이너블리티가 많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네.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라든지 인력의 어떤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이 작용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가 가동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요도 있고 아니면 생산에 있어서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이 이러한 관세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좀 하고 싶어도 궁극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달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좀 약간 복잡하게 생각되는 것은 지금 어떤 한 섹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다 관세를 건드리고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같이 몰렸을 때 매크로 거시경제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줄지가 상당히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를 통한 정부의 수입이 증가해서 정부 재정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쟁국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줘서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생산을 늘리고 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지는 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확실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소위 말해서 관세로 인해서 많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할 때 좀 주저하게 되는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이 앞서서 이제 고용에도 효과가 있고 이걸 노리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큰 이유인 게 보면요. 트럼프 일기 이전에 한국의 직접 투자 등으로 미국에 얼마나 일자리가 생겼었냐. 그게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그렇게 보면 연평균 1,546개였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일기 이후에 보면 한국 기업의 현지 고용 효과가 정말 폭증했습니다. 네. 26,602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로도 여러 가지 좀 뭐 숫자상으로도 좀 복잡하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건 이것도 좀 협상 과정에서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들이 전통 산업 부분이 아니라 반도체, 또 자동차,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또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를 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미국에서 일자리 수를 늘려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무역 수지의 한 80% 정도를 계속 미국에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국에다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그쪽이 줬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우리 부분에서는 그만큼 일자리를 잃은 부분이 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그 산업연구원표에 따르면 투자에서의 취업 유발 개수가 10억 원당 8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하면 8명이 투자하는데 지난 4년 동안 대미 직접 투자가 약 한 270억 달러예요. 네. 매년. 네. 그러면 약 39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곱해버리면 한 200, 그러니까 그러면 약 네. 30만 개 정도. 30만 개. 그러니까 10억 원당 8명이니까 39조 원이면 30만 개 정도 돼요. 39조 원. 네, 39조 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취업 증가하는 속도가 10만 개 정도 되고 그렇죠. KDI의 2025년 올해 그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국내에서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또 부가가치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투자하고 또 뭐 긍정적인 또 선순환이 돌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넘겨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게 평균적인 일자리 숫자니까 이렇게 좀 낮은 부분이 좀 있죠. 뭐 그만큼 사실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피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국내 일자리 고용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걸 만약에 일부 국내에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의 뭐 유발 효과가 있었을까 뭐 이런 걸 좀 그렇죠. 생각을 예. 해보게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제조업 공동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이 통상 압력을 우리가 계속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하면 경제에 더 마이너스 영향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밸런스 있게 봐야 되지만은 그만큼의 우리가 고용의 손실을 해외 투자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나온 이 화두가 또 부가세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을 포함해서 부가세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뭐 많은데, 많아요. 네. 미국에 수출할 때 사실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미국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나라들이 단계별로 매기는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부담한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비교를 한 건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 부가세 10%, 한국의 10%, 유럽은 약 20% 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 한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네네.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네네. 있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약 10%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상호 관세나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10% 정도의 압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국세나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런 압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트럼프의 성향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것이 미국의 어떤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과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진짜로 실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발표하고 한 달 동안 유예를 두고 협상을 하고 또 지금도 뭐 자동차 관세도 4월 2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2일에 얘기를 하고 또 뭐 한 달을 두고 실행을 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관세라는 그 프레임 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10%, 20%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5% 여러 가지의 그 조합에 대한 소위 말해서 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이 굉장히 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박사님께서는 뭐 이제 증시 쪽을 보시진 않으시지만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의 최근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반응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만 해놓고 큰 소리로 해놓고 사실 부과된 시점은 유예가 되거나 협상 여지를 두거나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준비 시간을 지시하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성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우리는 대응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지 시장에서의 평가는 네. 계속 얘기를 하고 딜레이를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내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일단 이 결정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동안 없는 거로 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를 부과했을 때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 국가에서의 환율이 변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타격이라고. 그렇죠. 돼 있고요. 타격이 네.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세가 도입된 이유가 그 백악관의 경제 그 어드바이저 치프인 그 이름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분 얘기가 적정 관세라는 게 있어요. 옵티멀 타리프라고 그래가지고 관세를 아예 안 매겼을 때 그리고 관세가 10%였을 때, 20%였을 때, 50%였을 때 과연 교육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렇다고 보면 관세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옵티멀한 터리프가 관세가 어느 정도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10에서 20%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정의 옵티멀이라는 얘기는 경제에 그만큼 부담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세 이슈가 나온 겁니다. 마치 그 레이건 대통령 때 세금을 높이거나 줄여도 일정 수준이 되면은 세수가 똑같다. 그래서 세금을 내려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게 이제 레퍼 곡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경제를 시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적정 관세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시장에서의 어떤 내성 이런 것들이 좀 다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기다려 보자. 그리고 4월 달 뭐 그때 뭐 그리고 보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4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견디고 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좀 하는데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4월 1일 날 마감되는 각 나라별로 무역 불공정에 대한 조치들이 네.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 이제 교섭을 할 텐데 그때 어떤 뉴스 플로우가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선 이후에 조금 더 시장이 걱정을 많이 하고 반응을 좀 격하게 보였다가 취임을 하고 나서 뭐 유예가 된다든지 아니면 준비 시간을 둔다든지 생각을 가이드라인을 가질 시간을 둔다든지 이런 거 보면 그때 가봐야 한다. 시장이 네네네. 이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 무역 관련된 정책, 대응책을 비교할 때 이제 이웃나라 일본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고 우리가 이제 8번째인데 7번째가 일본으로 랭킹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뭐 약속한다든지 조금 더 우리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수입해 주는 그렇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에 이제 수입하는 것 중에서 크게 의존하는 부분이 원유 그리고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또 곡물류, 곡실류 그리고 또 뭐 축산류 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는 물론 미국의 압박도 있지만은 품질에 대한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뭐랄까 수입 확대 의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과 이제 동맹 부분이 있으니까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동맹을 더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얘기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도 결국은 뭐 LNG를 더 많이 사주고 대미 투자를 늘려고 그 다음에 트럼프로부터 들었던 게 한미일 공조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안보에 대한 그 리턴이 있었잖아요. 대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장에서 조선에 대한 네. 그게 많잖아요. MRO 이런 부분에 대한 것처럼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뭐 국방,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대미 투자도 늘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역 수지의 많은 부분을 다시 미국에 투자를 했고 그것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강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업부 통상차관부가 이제 출국을 한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떠난 건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일자리를 만든 측면이라든지 다시 대미 투자로 들어갔던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일단 지난주 이번 주에는 이렇다 할 큰 지표가 없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라든지 그 이전의 고용으로 지금 평가를 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지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좀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건 너무 예상치보다 좀 뜨겁게 나오고 어떤 건 좀 못 미치게 나오고 소비도 그렇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세요? 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1월 달 연초에는 변동성이 큰 그게 있고요. 이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그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며칠 전부터 말씀하셨지만은 시즈널리티, 계절성이 있는데 이거를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큰 숙제인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노이즈라고 보면 그걸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소비자 물가보다도 통화 정책에 더 중요한 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뭐라 그럴까요? 뭐 요번에 물가를 높이게 했던 부분을 사실은 PC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는 영향을 덜 줘요. 그래서 지금 PC 인플레이션 자체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낮게 나올 거로 보이고 특히 그 코어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는 그 주거비
이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어서 2월 달과 3월 달에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시장은 1월 달에 14만 3천 개 늘었나요? 그래서 이게 뭐 왜냐면 지난 12월 달은 상향 조정돼서 30만 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3개월 평균을 보면은 약 한 17만 개 정도 늘어나서 그 나쁘지 않은 숫자고 특히 실업률이 떨어졌잖아요. 4.1에서 4.0으로. 그래서 견고한 그런 고용 시장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파라든지 아니면 뭐 LA 산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전기 대비로 해서 또 뭐 3개월 이동 평균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소비를 받쳐주고 있는 고용 시장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소비도 우리가 지금 뭐 마이너스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명목이에요. 근데 실질로 계산해 보면 약 한 0.1% 정도 늘어난 거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2월과 3월 달에도 전월 대비 약 한 0.2%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연율로는 약 한 뭐 2.3%. 그래서 소비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지금 GDP 나오로 계산되는 성장률이 2.3%예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2.3%인데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속도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지표들은 지금 숫자로 딱 나온 거 그 이면에 좀 숨어 있는 의미들 같은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해석을 또 계속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함께할게요.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